카디오바스큘라 이머전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카디오제닉 샥은 뭐 다 알겠지만 로우 카디악 아웃풋에 의해서 라이프 스레팅한 엔도 오르간 하이포퍼퓨전, 하이폭시아가 오는데 여러 가지 그 진단 기준 그리고 그 클리니컬 스터디에 따라서 좀 정의가 되게 다양하게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스톨리 BP를 90, 뭐 80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리고 미나트리얼 프레셔가 뭐 30 이상 떨어진 경우나 아니면 60 이하, 뭐 때로는 65 이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 벤트리클 필링 프레셔를 뭐 라이트 기준으로는 10에서 15 이상, 뭐 레프트 기준으로는 뭐 18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카디악 인덱스는 1.8에서 2.2 이하, 웨지 프레셔는 18 이상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임상 스타디에서 어떤 환자들을 인도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시스톨 프레셔 90 이하, 미나트레 프레셔가 60 이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클리니컬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보통 뭐 우리가 임상적으로 하이퍼퍼퓨전이 생기니까 멘탈이 떨어지고 이제 피부가 축축하고 이제 펄모너리 컨제션이 생기면서 올릭유리아 시간당 kg당 0.5 이하나 30cc 이하의 소변량, 락테이트 레벨이 2.0 이상 오르고 믹스드 비너스 세츄레이션이 60 이하, 보통 티슈에서 오토 업테이크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오토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베인에서도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VBGA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ABGA가 아니더라도 VBGA에서 세츄레이션이 되게 클리니컬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스타디들에 따라서 클리니컬 샥의 그런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임상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고 환자의 샥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임상적으로 충분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샥 신드롬 이거는 failure of heart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보고된 게 1942년도에 보고가 되어 있고요. 비슷해요. 숨차고 혈압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카디오제닉 샥의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마이오카드 인파크이 제일 많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하페일리어, 그다음에 아리드미아, 밸브럴 하트 디지즈 그리고 이제 지금도 CCU에 있지만 이제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디스를 포함한 이제 필링 페일리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원인이 되겠고 어큐 코로나 신드롬 위드 카디오제닉 샥이 가장 이제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이제 이 전체 한 오키코론 신드롬의 한 4%에서 15%까지 카디오제닉 샥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디오제닉 샥 환자의 한 30%는 크로니한 하필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픈 카디악 서저리의 한 2에서 6% 정도가 포스트 카디오토미 카디오제닉 샥에 인발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좀 자세히 보면 어큐코로나 신드롬의 전체 카디오제닉 시작의 한 80%가 어큐코로나 신드롬이고 이 어큐코로나 신드롬 환자의 한 80%는 LV 페일러에 의한 거다. 나머지가 미케니컬 컴플리케이션이나 RV 인팍션 이런 것들을 동반될 수 있어요. LV 페일러를 100으로 볼 때 한 60%는 안티리얼 인팍, 그리고 주로 LAD 인팍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심텀 투 샥 타임이 한 5.5시간, 민 타임이. 그래서 한 24시간 이내에는 그런 사인이 있고 나서 한 75%까지 샥에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프리 컨디셔닝 우리가 말하는 이제 컴펜세이션이 안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이 대표적인 게 어큐 코로나 신드롬이 되겠죠. 이게 이제 모탈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뭐 다 높죠. 어떤 질환에 의한 카디오제닉 샥도 굉장히 모탈리티가 높고 여기 보면은 특히 벤트리클 세탈 디펙트 또 많지는 않지만 LV 프리월 럽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모탈리티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 헤모다이내믹 인스테빌리티를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뭐 BP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웃풋이 떨어지거나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로 떨어지는 건데 아웃풋은 스트로크 볼륨이 떨어지거나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스트로크 볼륨은 프리로드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컨트랙티비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다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로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그냥
에코카디오그램만 가지고 어느 정도 다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E of E 프라임이라는 파라미터를 에코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카필러리 웨지 프레셔랑 굉장히 주요할 콜레이션 하기 때문에 E of E 프라임이 올라가 있으면 필링 프레셔 올라가 있고 그리고 웨지 프레셔도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심장에 굉장히 스트로크 볼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제 그래서 에코를 주로 많이 보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 카디오제닉 샥을 이제 이 새로 스카이 크라이테리아라고 그러죠. 이 A, B, C, D, E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A는 at risk, B는 이제 샥이 시작되는 경우, C가 이제 클래식한 카디오제닉 샥이고, D, E로 갈수록 더 환자 나빠지고, 뭐 에크모가 필요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결정 나는 게 아니라 매니지를 하게 되면은 뭐 단계를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임상적으로 보게 돼 있고요. 이 카디오제닉 샥은 초반에 우리가 비셔스 사이클 끊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뭐 금방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뭐 옥시제네이션, 그다음에 혈압을 올리는 바조프레서, 그리고 결국은 심장을 대신할 에크모나 엘바드, IABP, 그리고 이 온고잉 이스케미아를 막아줄 이제 리퍼퓨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지 환자를 서바이벌 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알면 되겠고. 타입 1 MI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MI를 한 5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누는데 전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플락 럽처의 MI든 그리고 세컨더리 뭐 이렇게 되면 뭐 CPR 이후나 바조 스페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는 세컨더리 MI든 환자의 바이탈에는 결국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걸 알면 되겠고. 예전에는 이제 샥으로 프레젠테이션한 이 어큐 마이카디악 인팍션은 거의 뭐 모탈리티가 뭐 보존된 적이 없이 계속 환자들이 나빴었고요. 어, 현재는 이제 보면 카디오제닉 샥의 인시던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모탈리티도 그렇게 심하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뭐 약간씩 인하스피더 모탈리티는 감소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들이 되게 나이가 많아지고 또 점점점 더 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카디오제닉 샥에 대한 요구도가 갈수록 더 이제 많아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2000년대 초반 요게 이제 우리가 레지던트 할 때인데 요때에 가장 많았어요. 이 카디오 제이션. 그때는 뭐 MI가 하루에 세네 명 왔던 것 같아요. ER로.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기도 하고 뭐 여러 작은 기관에서도 MI를 많이 다루고 있긴 하죠. 그래서 MI 자체는 많이 줄었는데 모탈리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는 거죠. 이제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바스쿨라리제이션은 따로 강의를 듣겠지만 결국은 이 닥터 그룬지라는 사람이 1977년도에 이 아돌프 바흐만이라는 환자의 39세, 당시 39세인 환자를 처음으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83년도에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엔지오플라스티를 시행했고 그때도 똑같이 프록시마 LAD 디지즈를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했어요. 우리 저를 가르쳐 준 선생님 조승현 선생님, 심원은 선생님 이런 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하스피탈이 따로 생기게 됐죠. 어, 보면 이제 이게 샥 환자로 온 이제 환자인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예, 샥 VP 어레스트 30분 동안 CPR 했던 그런 환자인데 보면 LAD가 토탈 오클루전이었고 이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해서 환자는 돌아왔지만 샥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솔릭, 다이솔릭 BP가 유지가 안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에크모를 넣어야 되는 그런 환자. 이제 그 다음에 에크모 이후에 뭐 페리카디아 이퓨전도 생겨서 센테시스도 하고 이제 하이포더미아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코스가 보통 우리가 카디오제닉 샥으로 내원하는 그런 MI 환자들의 코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샥 트라이얼이라는 것에서 이게 이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도 무슨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샥 트라이얼을 통해서 리바스큘레이션을 했던 그룹이
결국은 숏텀 그리고 롱텀까지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리바스쿨라이제이션을 얼리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2000년대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세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보면은 이 샥 트라이얼의 롱텀을 보면 한 6년 정도 팔로우를 했는데 이 얼리 리바스켓이 한 그룹에 있어서 한 앱솔루트하게는 한 13.2% 베네핏이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참 우리가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은 리퍼퓨전까지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줄일 거냐, 막 이런 걸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중반까지 굉장히 심하게 이제 경쟁했어요. 병원별로. 우리가 더 빨리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도어 투 벌룬 타임을 뭐 90분 이내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그 EKG를 찍으면서 와이어 크로싱까지 타임을 보통은 이제 되도록이면 60분 이내로 해라. 이제 이렇게까지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환자가 오면은 빨리 이제 어, 환자의 그런 리퍼퓨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타이밍이랑 모탈리티 모델 이게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대한 거는 이 난스테미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ST 엘리베이션 MI뿐만이 아니고 난 ST 엘리베이션 MI도 결국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환자들이 많고 오히려 어떨 때는 스테미보다 난 스테미가 코스가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난 에스테 엘리베이션 MI라고 해서 이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고 여기 보면 난 에스테 엘리베이션도 2시간 이내에 이미디어트 인베이시브 스트래티지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면 헤모다이내믹 인스테빌리티나 카디오제닉 샥 그리고 리커런트 페인 그리고 라이프 트레트닝한 아리드미아 뭐 VTEC 같은 거 미케니컬 컴플리케이션이 보인다든지 그리고 하페일러 심텀이 아주 심하다든지 ST 디프레션이 여섯 리드에서 뭐 1mm 이상 계속 있다든지 S 엘리베이션이 약간 동반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난 S 엘리베이션이 MI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처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 스코어가 높은 그런 환자들은 얼리 인베이시브 스트래티지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케니컬 컴플리케이션은 뭐 알죠 우리가 이렇게 벤트리클 septal 디펙트 이제 녹아가지고 그리고 프리오월 럽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거의 뭐 프리오월 럽처가 생기면 50% 이상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에는 이제 PCI뿐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캐비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캐비지와 PCI를 비교한 걸 보면 이런 시비어한 디지즈나 당뇨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캐비지가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서브그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같은 어, 이런 서바이벌을 보이지만 이제 이런 심한 사람들은 캐비지가 필요로 할 수가 있겠다. 하지만 이제 이런 캐비지를 이머전시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은 병원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리바스큘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 곳에서는 이제 리바스큘레이션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이 보면은 그래서 뭐 PCI는 이머전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클래스 1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멀티베슬 디지즈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여러 혈관이 있으면 이게 컬프린만 할 거냐 아니면은 전체를 다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할 거냐 이런 이제 굉장히 이슈가 있는데 환자는 처음에 내원하게 되면 이게 원베슬, 투베슬보다는 쓰리베슬이 훨씬 더 많아요. 샥 환자에서는. 그래서 이 샥 환자에서 이 쓰리베슬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참 여러 기관과 이 의사에 따라서 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멀티베슬 환자들이 거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뭐 PCI가 멀티베슬 PCI가 낫다. 아니면은 컬프리 베슬만 PCI가 낫다라는 이제 레지스트리나 여러 옵저베이션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환자를 포함시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석, 어떤 환자의 인클루전에 따라서 조금 이런 스트래티지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클리니컬 트라이얼 중 하나가 이제 컬프리 샥 트라이얼인데 이 컬프리 샥 트라이얼 한 700명 정도를 멀티 베슬 PCI와 싱글 베슬 PCI, 컬프리 베슬 PCI로 나눠서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 데이터에서는 컬프리 베슬만 먼저 하는 것이 이 모탈리티에 좀 베네핏이 있더라. 물론 이제 둘 다 모탈리티 굉장히 높죠. 4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이머전시 카디오제닉 샥 MI에서는 일단 급한 환자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혈관이 뭐 심플하면 투벳을 다 열어주는 게 더 코스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박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머전시 컬프리 패스를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굉장히 시비어인 경우에는 이머전시 캐비지를 오히려 권고한다. 예,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 돼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아마 조금 데이터가 쌓이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프리 패스 아니면 캐비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조프레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바조프레서는 뭐 어떤 약제를 써도 사실은 심장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바조프레서 혈압은 올릴 수 있겠지만 심장에는 결국은 강한 자극을 주거나 심장을 더 쥐어짜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조프레서를 우리가 쓰긴 써야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는 2B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으면 써라. 근데 뭐 혈압이 안 좋은데 뭐 에크모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약제를 안 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바조프레서를 쓰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은 가장 짧게 가장 작게 써라.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심장은 어쨌든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케니컬 서큘레이터 서포트 이야기를 많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샥 환자에서 뭐 바조프레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오히려 그냥 에크모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다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제 에크모의 다양한 모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임펠라, 탄뎀하트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LV 디스펑션이냐, RV 디스펑션이냐, 아니면 옥시제이션이냐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초이스의 선택 기준이 좀 다른 정도로 요즘은 에크모 관련한 미케니컬 서킷 서포트가 이 카디오제닉 샥에서는 메인 스트래티지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 늦춰지면 안 되는 거죠. 빨리 할 수 있는 환자들은 미케니컬 서큘레이터 서포트를 빨리 시행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어, 매니지 방법이 되겠고요. 인디케이션은 알 겁니다. 리프렉터리한 거죠. 리프렉터리한 카디오제닉 샥. 하지만 다른 방법을 다 사용했고 어, 환자가 출구 전략이 있는가? 이를테면은 뭐 진짜 엔드 스테이지 캔서 환자인데 카디오제닉 샥으로 왔어요. 근데 뭐 샥을 치료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출구 전략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에크모의 선택이 빠른 시간 내에 고려되어야 하고요. 에크모를 했다고 해도 환자의 그런 리커버리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크모 관련한 합병증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할리퀸 신드롬, 이게 위쪽은 옥시제네이션이 안 되고 아래쪽만 되어서 결국 브레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다리 쪽으로 피가 잘 안 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리 컴플리케이션 뭐 여러 가지 블리딩 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초반부터 VA 에크모를 하게 되면은 고려하면서 환자를 봐야 됩니다. 에크모 위닝은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긴 하지만 보통 EF가 한 25%는 돼야 되고요. 펄스 프레셔,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프레셔가 한 30 정도 차이 나는 노멀 웨이브가 좀 나와줘야 우리가 이제 에크모 위닝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미나트리 프레셔라든지 그 에코 파라미터 등이 어느 정도 억셉터블 해야지 미케니컬 벤틸레이터를 위닝하면서 같이 에크모 위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보면은 에크모 하고 나서 이렇게 다리가 썩어서 결국은 앰피테이션까지 가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에크모를 처음에 넣게 되면은 이 디스탈로 카테터를 넣어서 디스탈 퍼퓨전을
같이 시켜줘서 다리를 세이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에크모를 넣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자의 페리페랄의 서큘레이션이나 이런 상태를 잘 확인하고 빨리 림 살비지 하는 것이 롱텀 모탈리티나 모비티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에크모에 대한 그런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머리를 해보면 이 심미도 쇼크가 굉장히 많고 심근경색에서 가장 많고 사망률은 여전히 50% 내외이다. 이제 긴급 재관류,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필요한 하는 경우에는 PCI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머전시 캐비지까지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아직은 컬프 리전에 대한 PCI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심인성 쇼크가 동반된 ACS에서는 적절하게 이런 바조프레서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에크모를 그런 예후에 적절히 사용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에크모 관련한 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컴플리케이션을 초반부터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면은 자유롭게 해주면 되겠어요?